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 영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7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지식의 구분과 관련된 글을 한번 볼 텐데요.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단락.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죠? 문제 내겠다는 겁니다. 일단 체킹 잡아주시고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열거하고 있죠. 자, 퉁쳐서 경험과 무관한 것.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둘로 나눴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 즉 기억. 논리실증주의자. 그 다음에 포퍼. 요 사람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했다. 나눴다. 뭘로 나눴느냐? 경험에 의존하는 것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 경험 의존성이 있느냐? 경험 의존성이 없느냐. 항상 기준이 중요해요. 둘로 나눴을 때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렇죠? 이쪽에 들어가겠죠. 반면에 이제 과학적 지식 같은 것들은 경험에 의존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중에서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이 뭔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누적, 쌓이게 될 거야.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후보가 된다는 건 아직 과학적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함으로써 로서 방법이잖아. 이 방법을 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아하,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 줬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가설로부터, 이제 그들은 기억이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 있죠. 근데 이것은 가설로부터 나온 겁니다.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그럼 관찰과 실험이 경험이 되겠네요. 맞는지 틀리는지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과학적 방법이네. 그래서 그 가설을 시험하는 방법이 과학적 방법이래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것을 통해서 참거짓을 잡아준대요.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설이 있고 그 가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관찰이라든지 실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의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자, 앞에서 누적된다고 했죠? 지금 이제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해서 그 참이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을 과학적 지식이라고 얘기한다. 과학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입장이 좀 달라져요. 똑같이 지식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추가되고 누적된다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때 실증주의자 포퍼는 뭐가 달라지냐면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 과학적 지식으로 본다 이거고요. 다음에 포퍼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일단 지식으로 본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실증주의자가 좀 더 빡빡하죠. 왜냐하면 예측이 딱 맞아야지. 예측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실험해봤더니 예측이 그대로 됐어. 이럴 때만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을 하는데 포퍼는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더 광범위하게 지식으로 축적시키겠네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증주의자보다는 포퍼가 좀 더 관대하게 지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하면서 콰인 나오죠. 그래서 니은해서 나왔다는 것은 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대조되겠죠. 입장 차이가 있을 거예요. 콰인은 니은 나왔으니까 기억과 연결해서 니은 시험 문제 낼 겁니다. 당연히 비교 대조하는 문제 되겠죠.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가설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예측을 도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요거만 갖고는 안 돼. 그렇죠? 가설만 가지고 예측이 나온다는 건 그건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뭐가 있어요? 가설. 이것만 가지고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낸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콰이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이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M에 열을 가했다는 뭐가 필요해요? 조건 등이 필요하다라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콰인의 입장은요. 여기다 할까요? 콰인의 입장은 가설만 갖고 예측이 나올 수는 없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해? 기존의 지식이 필요해. 그렇죠? 기존의 지식이, 즉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금속은 열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 지식 필요하고요. 실제로 실험 과정에서 이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있어야 되니까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도 들어가요. 이 조건도 들어가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때 예측이 나오는 거지 이것만 갖고 나오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빡빡하기는 논리 실증주의자가 좀 더 빡빡하긴 한데 이제 포퍼 입장에서는 이제 예측을 도출하는 게 좀 더 신중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합쳐져야지만 이런 게 다 합쳐져야지만 예측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콰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측이 만약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총체주의가 나왔죠. 콰인의 총체주의는 뭐냐면 콰인의 총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설만 갖고 예측이 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설, 그 다음에 기존 지식, 그 다음에 여러 조건들 요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예측이 되는 거고 예측을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데 이때 과학적 방법의 대상은 실험이나 관찰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똑같죠. 예, 실증주의자들 포퍼랑 똑같죠. 근데 콰인은 이 실험 관찰의 대상이 예측한 것만 갖고 실험 관측하면 안 되고 이 실험 관찰 대상이 전부 다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 그래서요. 전체 지식을 전부 다 실험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대로 안 돼가지고 거짓이 나왔어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거짓이 나왔어.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뭐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거짓이 나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험할 때 가설을 통한 예측만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실험 관찰 대상이 기존의 지식도 다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총체주의다.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한 게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서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합니다. 즉 앞에서 나왔던 과학적 지식과 수학 논리학적 지식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판단 구별되는 분석명제가 있고 과학적 시점, 경험을 통해서 실험 관찰을 통해서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명제. 그러니까 여기서 뻗어 나오는 것이 이제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가 종합명제고, 자 여기서 뻗어 나오는 명제가 이제 분석명제가 되겠지. 그래서 종합명제랑 분석명제로 나누는 게 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콰이의 입장 대비 또 나오죠.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걸 부정하는 콰인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콰인과의 차이점은 또 여기가 콰인과의 차이점이 될 거예요. 자, 기억관이론의 첫 번째 차이점은 실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관찰 실험 대상이 실증주의자 포퍼는 이제 예측을 통해서 이 예측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콰인 같은 경우에는 가설, 기존의 지식, 조건 다 따져봐야지 된다. 그게 다 실험 관찰의 대상이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는 종합명제, 분석명제 이렇게 나눴거든요. 어떤 지식이냐에 따라서 그 명제, 해당 명제를 종합명제, 분석명제 나뉘었다면, 콰인은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기억의 입장이죠. 기억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야.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명제, 그리고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바꿀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라 봤어요. 분석 명제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그런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동어 반복 명제도 분석 명제예요. 동어 반복 명제로 바꿀 수 있는 명제도 그런 게 가능한 것도 모두 분석 명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여기서 후자라고 하는 것은 요게 전자고 요게 후자겠죠.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이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총각은 총각이다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잖아요. 그럼 이건 분석 명제가 확실한데 얘가 또 분석 명제인 이유는 이것을 이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즉 이 말이나 요 말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누군가 물어본다면 증명해봐. 왜 동의적 표현이야? 라고 한다면 이 둘을 서로 바꾸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각이다나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이 명제나 이 명제의 참 거짓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즉 얘네 둘이 같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왜? 바꿔서 참 거짓이 변함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바꿀 수 있느냐? 같은 표현이냐? 요거는 보장이 안 돼서 동의적 표현이라는 것은 언제나 반드시 바꿀 수 있는, 대체 가능, 환원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돼요. 이때 필연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대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지게 되고요. 그 따라서 콰이는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가 좀 가장 이제 이 지문 안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입장에서는요. 기억의 입장입니다. 기억의 입장에서는요. 일단 총각은 총각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총각은 총각이다는 결국은 이제 동어 반복 명제고요. 똑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동어 반복 명제라고 하는 거고 A는 A다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험과 상관없이 이건 분석 명제다 라는 전제를 깔아줘요. 됐죠? 두 번째,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됐죠? 요것은 이제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한 명제예요. 요것도 이제 분석 명제다. 요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가 한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콰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콰이는 니네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따져보면 총각은 총각이다. 똑같은 말 반복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참이지. 분석 명제다. 요건 인정. 근데 총각은 미혼성인 남성이다.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한 명제. 얘도 분석 명제다. 요건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이때 이게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이 가능한 명제다. 왜 가능하냐가 물어본다면 이 표현하고 요 표현이 동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꿀 수 있다라고 너희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동의적 표현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건 똑같은 소리니까 얘를 얘로 바꿀 수 있으면 얘가 분석 명제니까 얘도 분석 명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바꾼다 하더라도 참거짓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바꿔도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요 표현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동의적 표현이라는 걸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됩니다. 자, 필연성 개념. 여기다 적을게요. 필연성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필연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대체가 가능하다는 개념인데 됐죠? 자,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동의적 표현은 이게 대체가 가능하고 대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추가로 더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동의적 표현은 항상 대체 가능하다가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한 이유는 동의적 표현은 바꿔도 참거짓이 변함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했거든. 다시 말하면 화인의 입장에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게 분석 명제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요것도 분석 명제인가 라고 하는 너희들의 주장을 따져보면은 니네는 이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고 동의적 표현을 바꾼다 하더라도 참거짓이 변함이 없으니까 동의적 표현이야 라고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설명이 부족하니까 동의적 표현은 바꿀 수 있다라는 필연성 개념을 가져와서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필연성 개념이라고 하는 거 보면 결국 뭐냐면 동의적 표현은 항상 대체가 가능하다는 개념인데 동의적 표현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앞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논리주의 실증주의자 포퍼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동의적 표현은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의적 표현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동의적 표현은 왜 바꿀 수 있어? 동의적 표현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순환적으로 얘기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어반복 명제가 이 분석 명제인 건 맞지만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한 명제도 왜 분석 명제냐라고 한다면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바꿀 수 있으니까에 대한 근거가 바꿀 수 있다야. 그럼 바꿀 수 있다를 근거로 잡자면 또 이거를 설득해야 돼요. 이거의 근거가 이것이고 이것의 근거가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 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은 바꿀 수 있다. 똑같은 표현은 대체 가능하다. 자, 환원 가능하다라는 말하고 대체 가능하다라는 말이 같은 얘기잖아요. 대체 가능하니까 대체 가능하다. 환원 가능하니까 대체 가능하고 대체 가능하니까 환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결국 논리실증주의자 포퍼가 얘기했던 요거 말고 요거 들어갈 때 이거 들어갈 때 이거를 바꿀 수 있다. 이걸 바꿀 수 있다가 주장인데 바꿀 수 있다. 왜 바꿀 수 있냐? 필연성 개념에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필연성 개념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이 돼요? 이게 증명이 돼야지 이게 또 증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건데 이걸 또 증명하려면 이게 또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게 되는 순환
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콰인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콰인은 종합명제랑 구분되는 분석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왜? 분석명제하고 종합명제를 나눈다고 했을 때 분석명제는 참거짓이 필요 없다라고 경험과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런 순환적 오류가 생겨서 분석명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콰인은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에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으로 상정합니다. 설정한 거예요. 그럼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으로 나눴는데 직접 충돌성 여부로 나누는 거죠. 콰인의 입장을 한번 보자면 콰인이 총체죽을 통해서 이제 지식이라고 참이라고 얘기하거나 거짓이 아닌 경우도 이제 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참이라고 또는 거짓이 아닌 경우 참인 경우도 지식이고 거짓이 아닌 경우도 지식이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중심부 지식이라는 게 있고 주변부 지식이 있다. 그 직접 충돌성은 없어요.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애죠. 이렇게 해서 기준을 나눈 거예요. 경험과의 직접 충돌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얘는 직접 충돌하는 애, 얘는 그렇지 않은 애. 이렇게 일단 둘로 나눠놨고요.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들과 달리 차이점이죠.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이지 이게 불변이거나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붕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라는 얘기는 바뀔 수도 있고 충돌돼서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빈도나 횟수를 보자면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직접 충돌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바뀐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이 있어 라고 해놓고 이게 나눠놓고 사실은 다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서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즉 수학적 지식, 논리학적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부 지식이 있고 그 안에 수학적, 논리적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 중에서 어디가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경계는 애매모호하지만 중심부 지식이 있고 그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수학적 지식과 논리학적 지식이 있다. 그리고 주변부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말은 이렇게 나눠놨지만 직접 충돌하느냐 충돌하지 않느냐의 말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얘는 이제 충돌했을 때 직접 많이 바뀌지만 얘는 뭐 잘 안 바뀐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수학하고 논리학이 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중심부하고 주변부를 나눠놨지만 중심부하고 주변부를 나눠놨지만 사실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를 이제 손목으로 보느냐 팔목으로 보느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기를 턱으로 보느냐 목으로 보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는 애매모호한 거야. 하지만 분명히 턱하고 목은 다르고 손하고 팔은 다르거든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를 한다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하게 된다. 즉 얘가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된다고 했어. 그렇죠? 앞부분에서 보시면 됐죠?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이런 말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얘가 바뀌면 토대, 뿌리, 근간이 흔들리니까 주변부도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죠. 요것만 살짝 바꾸면 되니까. 그리하여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즉 얘도 바뀔 수 있고 얘도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있는데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단순히 누적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누적된다고 얘기했는데 누적되는 게 콰인의 입장에선 아니라는 거야. 왜? 변화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적이 아니라 변화야. 충돌하면 바뀌고요. 충돌하면 얘도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단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총체주의는 이 반박이 결정돼 그 특정 가설에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즉, 이 총체주의에서는 뭐냐면요. 야, 그거 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결정적인 반박을 했어요. 그 가설에 대해서. 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이걸 해두면 여러 가지로 아주 편리해질 수 있어. 그러면 표현을 안 건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심부 지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결정적 반박이 있다고 쳐. 근데 얘를 바꾸면 얘가 토대가 되는 주변부 지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이래저래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중심부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중심부 지식이 그냥 어떤 가설 하나만 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총체주의라는 게 이제 기존의 지식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 다 감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식은 안 건드리고 이 조건, 야 그때 조건이 문제가 좀 있었던 거야 라든지 또는 그때 어떤 그 기존의 지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이거는 괜찮아. 건드리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총체주의가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 즉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남자이면서 남자가 아닐 수가 없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이런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명제 있잖아요. 이건 분석명제 아니냐. 분석명제 있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비판에 대해서 총체주의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학적 지식 중에서 100% 분석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이거 어떻게 대답할래? 라고 할 때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콰인의 총체주의 한계점인 거죠. 그래서 지식은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는 계속 추가되고 과학적 지식은 누적되는 거야, 쌓이는 거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지식이 생기면 그 다음 이렇게 쌓인다는 건데 실제로 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쌓이는 게 아니라 이 주변부 지식이 바뀌거나 중심부 지식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를 보자면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니요라고. 자,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됩니까? 자, 얘네들은 누적됩니다 라고 얘기할 테니까 예라고 하겠죠? 우리가 찾는 건 아니요니까 1번 안 되겠네. 자,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실험할 수 있는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건데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 얘 경험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요것도 경험하잖아요. 과학적 방법 경험하잖아요. 자,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 실험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요라고 기억도 니은도 얘기할 테니까 2번이 정답. 3번 경험과 무관함에 참이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되는 지식이 존재한다. 그건 이거죠. 그렇지? 존재한다라고 논리 실증주의자 얘기할 겁니다. 예라고 얘기할 테겠죠. 우리가 찾는 건 아니오니까 얘도 안 되겠고. 4번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게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 입장이잖아요.
콰이는 아니야. 이것도 있어.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은 예, 니은은 아니요. 라고 할 테니까 이것도 안 되겠고. 5번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라고 했는데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이죠. 예 라고 논리실증주의자가 얘기할 테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겠죠.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포퍼가 제시한 니은이죠.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자 포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이것도 참이고 그 다음에 예측이 맞을 경우는 당연히 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에 예측이 맞을 경우도 틀리지 않는 거니까 포함될 겁니다. 됐죠? 다시 말하면 예측이 틀리지 않는 경우도 맞는 경우도 다 전부 다 참으로 인정할 겁니다. 지식으로. 따라서 보다가 아니라 둘 다. 그렇죠? 논리실증주의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성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을 밝혀진 게 아니라 미혼의 성인 남성은 총각이란 동의적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즉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기 때문이지 한 명 한 명 조사해봤기 때문은 아닙니다. 3번 콰이는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은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자, 콰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라고 얘기했지 관찰에 의존하는 지식이냐 그렇지 않은 지식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4번 콰이는 분석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이는 다시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고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이죠. 왜냐하면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게 되죠. 분석명제가 뭐냐? 동의적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럼 동의적 표현이 뭐냐? 그거는 동의적 표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동의적 표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분석명제. 동의적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건 분석명제야. 여기로 연결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콰이는 어떤 명제가 의미만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반복 명제라고 본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의미가 다르면 안 되죠. 의미 같아야 되죠. 그치?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18번 총체주의 입장에서 ABC에 대해 평가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BC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앞부분에서 좀 넘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A는 새로 발견된 금속애물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뭐예요? 가설입니다. 요거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열을 받은 뱀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요게 B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들을 포함한 전체 지식. 요게 C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1번 B가 거짓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A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그렇죠? 요거 문제 다른 게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A가 가설이 꼭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다음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C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그렇죠? 실용적 필요에 따라서 얘를 안 건드리고 얘를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3번 B는 A와 C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얘기하겠죠? 4번 B가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B는 C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자, B가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B는 C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했군. 그렇죠. 경험과 직접 충돌해서 아니라고 밝혀진 것이겠죠. 5번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C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A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군. C를 수정하는 거죠. 이런 거 수정해서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다. 실용적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19번이에요.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었죠. 마지막 단락 내용은 뭐였냐면은 결정적인 반박이 있다 하더라도 총체주의는 실용적 이유에 따라서 지식을 수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기존의 지식이나 조건들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A면서 A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분석명제, 논리학에서 나오는 논리학에서 나오는 이런 절대불변의 법칙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분석 명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총체주의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자, 1번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그쵸?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아니죠. 총체주의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2번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때 경험을 그냥 뭐로 보셔야 됩니다. 관찰, 실험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즉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죠. 이것도 문제가 발생해서 실험 관찰해봤더니 아닌 경우가 있더라라고 한다면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직접 충돌한 건 아니죠. 직접 충돌한 건 아니지만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아니죠. 총체주의의 입장과 같습니다. 3번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수정 대상을 주변부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대상은요 중심부도 바뀔 수 있다 했어요. 상대적으로 경고할 뿐이지 이것도 경험의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정하지 않았는데 한정한 건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아니죠. 그러니까 총체주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 했다고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비판입니다. 이게. 4번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뭐 총체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찾아줘야 돼요. 5번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그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 명제가 있잖아요. A이면서 A가 아닐 수는 없다. 이거는 분석 명제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부 지식과 구별되는 그런 확실한 명제 아니겠어? 총체주의는 이거를 반박 못한다고 했죠. 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지로 구성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끝까지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학생들 이제 중간중간 띄엄띄엄 읽거나 아니면 문제 풀 때 문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문제 푸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5번 정답이고요. 자, 문맥상 도달한다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이냐? 언어 어드분 외에 이제 도달한다, 도착한다, 달성하다 이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은 이어진다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3번은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런 얘기 있죠.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뭐 이런 거. 돌아가는 거고요.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삼다 이런 뜻이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따라서 2번 정답 이렇게 되겠어요. 오늘은 지식의 구분에 대해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 그리고 그 입장이 다른 콰인의 총체주의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특히 그 동어 반복 명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환원 가능한 명제도 분석 명제다. 근데 그것은 필연성 개념, 동의적 표현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의존함으로써 순환론에 빠지는 그 부분만 한 번 더 이해가 잘 해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꼭 집어서 내가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고 이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 게 공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실전에서는 그런 순간들을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